전통 금융기관들이 보통 대출을 꺼리잖아요. 소위 서브프라임 고객층. 그런데 이 고객층에 대한 대출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도 손실률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결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뭐랄까, 재무의 연금술 같은 얘기예요. 고위험군한테 돈을 2배로 빌려줬는데 부실률은 그대로다. 여기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신호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스퀘어와 캐시앱을 운영하는 블록의 2025년 투자자 설명회 발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록이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쓴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어떻게 기존 신용평가 모델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틴테크 기업이 돈 잘 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우리를 평가해온 신용이라는 그 낡은 자물쇠를 열 새로운 열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블록이 이 분야에 갑자기 뛰어든 건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이미 10년 넘게 데이터 기반 대출 사업을 해왔더라고요. 네, 2013년에 스퀘어 캐피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었죠. 맞아요. 그 시작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아이디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다른 신용평가 기관에 몇 달이나 지난 낡은 보고서를 사오는 대신에 말이죠.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카드 매출 데이터, 이걸로 판매자 신용도를 직접 평가하자는 거였죠. 아, 남의 데이터가 아닌 살아있는 우리 데이터를 쓰자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작은 아이디어가 지금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네요. 현재 스퀘어, 캐시앱, 그리고 애프터페이까지 해서 연간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대출을 할 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 성장 규모가 아니에요. 바로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발표 자료에 나온 차트를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인데요. 네, 저도 봤어요. 지난 1년간 고객의 평균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렸는데 평평한 녹색 선으로 표시된 대출 손실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 녹색선이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저게 가능해? 이런 의심도 들어요. 숨겨진 리스크는 없을까요? 특히 캐시앱 바로 사용자 70%가 파이코 점수 580점 미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고객이라면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블럭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발표에 따르면 핵심은 리스크 관리를 별도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상품 설계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처음부터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아, 리스크를 나중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품 자체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설계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점은 이 철학이 3가지 주요 상품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녹아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퀘어론부터 시작해볼까요? 매일 발생하는 매출에서 상환금을 떼어간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인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대출금을 갚으려고 따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블럭이 그 돈에서 약속된 비율만큼 상환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아,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상환 불이행 리스크가 극적으로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매출이 줄면 상환액도 자당으로 줄어드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고요. 그럼 후불 결제 서비스인 애프터페이는 어떤가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인가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영리해요. 애프터페이는 구매 시점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건 고객의 상환 의지를 테스트하는 작은 장치 같은 거죠. 아하, 그리고 만약 고객이 단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켜버릴 수 있어요.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회로 차단기가 내장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캐시앱 바로가 남았네요. 평균 대출 기간이 약 21일로 매우 짧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21일짜리 초단계 대출은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1년에 17번씩 고객의 신용 상태를 정밀 스캔하는 데이터 수집 머신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1년에 17번이요? 네. 전통은행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한다면 블록은 3주마다 혈액검사를 하는 셈이죠. 이 속도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 그럼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매번 대출이 회전할 때마다
고객의 최신 금융 상태를 반영해서 신용도를 다시 평가하고 그 다음 대출 한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질문, 어떻게 서브프라임 대출을 2배로 늘리고도 손실률이 그대로인가? 그 답의 핵심 조각이 바로 이 21일 주기네요. 정확합니다.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상품 구조 안에 완벽하게 녹아있는 거죠. 와, 이렇게 상품 설계 자체에 리스크 관리를 녹여놓는 방식이 정말 독특한데요. 근데 이런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고객의 리스크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캐시앱 스코어라는 것이겠죠? 네, 이것이 바로 블록의 비밀 병기입니다. 기존 금융기관은 몇 달이나 지난 제3자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주는 정보에 의존하잖아요. 반면에 블록은 자사의 캐시앱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금융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해요. 거의 모든 금융활동 데이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내역, 캐시앱 카드로 어디서 뭘 샀는지, 월급이 자동이체로 들어오는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저축잔고는 얼마인지 등등 한 사람의 금융생활 거의 전체를 360도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와, 그런 데이터를 가진 경쟁사는 사실상 거의 없겠네요. 없죠. 데이터의 질과 실시간성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군요. 전통적인 파이코 점수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발표 자료의 차트 하나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전체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명백한 신호죠. 네, 그렇죠.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인 전통 신용 점수, 그러니까 파이코 점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거시경제의 위험 신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파이코 점수는 과거의 기록, 즉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백미러 같은 건데 캐시앱 스코어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어떤가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암복한 비유입니다. 전통 신용 점수의 가장 큰 맹점은 관성이에요. 한 번 찍힌 연체 기록은 몇 년간 당신을 따라다니죠. 마치 대학 신입생을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계속 평가하려는 것과 같아요. 아하. 블록은 어제, 오늘 당신이 어떻게 돈을 쓰고 관리하는지 이 최신 성적표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독자적인 모델을 통해서 블록은 전통적인 신용 점수만 썼을 때보다 동일한 손실률을 유지하면서도 캐시앱 고객은 38%, 스퀘어 판매자는 63%나 더 많이 대출을 승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38%와 63%요. 엄청난 차이네요. 이건 단순히 블록이 돈을 더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거절되었을 수많은 사람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면서도 리스크는 더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블록이 데이터의 힘으로 증명해 보인 가치죠. 자, 그렇다면 블록은 이 강력한 캐시앱 스코어를 단순히 내부적인 대출 승인에만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스코어를 이용해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우 역동적으로 관리해요. 모든 고객과 모든 대출을 스코어에 따라 줄을 세우고 예상 손실률을 계산해서 여기까지는 승인, 이 선부터는 거절하는 기준선을 정하죠. 더 나아가서 만약 실업률이 5% 오르면 우리 고객들 스코어가 어떻게 변할까? 같은 가상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출 승인 기준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겁니다. 정말 정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부 도구를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 부분이 바로 미래 전략의 핵심입니다. 최근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앱 안에서 자신의 캐시앱 스코어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그냥 보여주는 거군요. 기존 신용평가사들처럼 그냥 점수만 띡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AI가 활용돼요. 단순히 점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급여 자동이체를 캐시앱으로 설정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금을 제때 갚으면 점수가 향상됩니다. 와 같은 개인화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인데요. 내 신용 점수를 내가 직접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신용 점수라는 걸 미스테리한 평가의 대상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금융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블록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캐시앱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고객 참여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완벽한 윈윈 구조네요. 네, 발표를 들어보면 블록의 궁극적인 비전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고객에게 투명성을 넘어 자신의 데이터와 신용 점수에 대한 통제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휴대 가능한 점수라는 개념까지 언급했던데요. 네, 그게 아마 이번 발표에서 가장 파괴적인 아이디어일 겁니다. 고객이 자신의 캐시앱 스코어를 가지고 블록에 직접 제공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나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엄청난 파장이 있겠네요. 기존의 수십억 달러 규모 신용평가 생태계, 즉 파이코나 엑스피리언 같은 회사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의 낡은 점수 말고 내 실시간 금융활동을 모두 반영한 이 새로운 점수로 나를 평가해달라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해요. 기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기관에 당신의 데이터를 파는 걸로 돈을 벌잖아요. 하지만 블록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걸 자산처럼 활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캐시앱 스코어 자체가 블록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다뤘네요. 정리하자면 블록은 단순히 똑똑한 알고리즘 하나로 성공한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핵심 역시는 세 가지 요소의 완벽한 결합에 있습니다. 첫째,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캐시앱이라는 강력한 생태계. 둘째, 빠른 피드백 루프를 가능하게 하는 21일 단기 대출이라는 독특한 상품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학습하고 똑똑해지는 알고리즘. 데이터가 상품을 개선하고 개선된 상품이 다시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완벽하게 닫힌 선순환 구조, 소위 폐쇄루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상품, 알고리즘, 이 세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유기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하나만 있었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한쪽 바퀴만으로는 굴러갈 수 없어요. 세 바퀴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이런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 아닌 당신의 완전한 실시간 금융생활을 기반으로 한 살아있는 신용점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동차나 주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당신과 금융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금융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신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쓰여지는 그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